이번에는 다빈치 이야기거든요. 자, 모나리자는 20세기 전까지 유명한 작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든 예술품 다 합해서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이지 않을까. 만약 경매에 내놓으면 코로나 때 프랑스 재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팔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팔면 안 되죠, 근데? 자, 아무튼 이 작품이 도난 사건이 있었죠. 도난 사건을 계기로 20세기 이후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11년도거든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관심받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모나리자가 위대한 작품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고평가를 받는 그림이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지금처럼 위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슈퍼스타였다면 털리지도 않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작품이 도난되고 하루 지나서야 도둑 맞은 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더 어이없는 거죠.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예요, 솔직히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뉴욕 타임즈에 실리면서 계속 특필됐거든요. 프랑스인의 대분노라고 그랬던 거죠. 국가적 스캔들로 간주된 사건으로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던 거죠. 절도범이 이 사람이거든요. 빈첸조 페루자라는 이 이탈리아 출신인데 프랑스 이주해 온 거예요. 그 액자 담당 노동자였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일했던 건 아니고 1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 케이스 담당 설치 작업을 했었대요. 그때 이 모나리자 유리 액자도 이 사람이 설치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인부, 당시 하얀 가운이었대요. 그 인부들 유니폼을 입고 함께 박물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추측도 있는데 이 전날에 이미 들어가서 벽장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절도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정확한 팩트는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 모나리자 어떻게 훔치게 됐는지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나리자를 이렇게 뗐어요. 이른 아침이라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작업복을 입었으니까 스태프가 뭘 하러 가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일단은 유리판을 제거한 다음에 어디 복도에 버려놔요. 그리고 모나리자를 옷에 이렇게 감싼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이 문을 또 한번 통과해야 되는데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계속 잡고 떼내려가는데 옆에 소베라는 배관공이 딱 지켜본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근데 이 배관공이 고생하네 하면서 펜치로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배관공 덕분에 멀쩡하게 나온 다음에 곧바로 오르쉐, 당시 기차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행열차 타고 도망갔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월요일 아침이었다고 해요. 월요일 아침에는 그 당시 일요일마다 파리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숙취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 거의 돌아다니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단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고리를 버리더라 이런 목격담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죠. 모나리자가 없어진 자리에 그 사진입니다. 28시간이나 이걸 아무도 눈치 못 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이없던 거죠. 다음날 화요일 오후가 돼서야 이걸 알아챘대요. 어떻게 알아챘냐면 루이 베드로라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하는 그런 화가가 있었대요. 아마추어 화가겠죠? 자주 그리는데 이 화가는 모나리자가 없어진 걸 일찌감치 알았대요. 그런데 이 작품을 떼다가 복원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거는 늘상 있는 일이니까 기다렸대요. 근데 계속 안 오니까 경비원한테 물어봤대요. 이 작품 사진 촬영하러 갔냐고. 그런 거 같다고. 언제 오냐고 물어봤대요. 경비원이 모른다고. 그렇게 기다렸대요. 계속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 계속 귀찮게 했대요. 언제 오냐고. 그래서 경비원이 루브르 이 사진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대요. 모나리자 사진 찍었냐고, 언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이 사진 작가가 나 모나리자 가져간 적 없는데? 그때서야 이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제서야 형사 6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찾으려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소환됐던 이 용의자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 분들입니다. 예술가들. 기욤 아폴리네르, 당시 파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제 기억으로는 샤갈의 친구였죠. 샤갈을 되게 띄워줬던 그 작가, 평론가이기도 했던 이 사람이 먼저 불려와서 절도범 아니냐고 이렇게 신문받다가 피카소가 그때 뭐 어쩌고 하다가 피카소도 불려온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신문 받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난 거거든요. 그러다가 잡힌 겁니다. 약 1년 뒤, 28개월 뒤에 도둑놈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빈첸조가 알프레드 제리라는 미술상한테 팔려다가 걸린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낸 거죠. 그래서 빈첸조 페루지아가 잡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나폴레옹 때문에 약탈당하고 프랑스로 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시 우리 문화재 찾아서 이탈리아에 전시하기 위해서 훔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동한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애국자가 된 겁니다. 무지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이 모나리자는 나폴레옹 훔쳐간 게 아니라 다빈치 스스로 프랑스로 건너가잖아요. 말년에 프랑스와 1세에 스카우트해서 그때 모나리자를 가져가고 프랑스와 1세한테 준 겁니다. 살라이라는 제자가 나중에 프랑스와 1세한테 팔았단 말도 있고, 어쨌든 스스로 프랑스에게 기증을 한 거예요. 범죄자의 말은 일리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재판받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 동기는 진심이었다고 인정을 받아서 원래 1년 15년형이었거든요. 자, 이것도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서 짧게 형량을 잡아준 것 같은데 더 짧은 7, 8개월 살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출소 뒤에는 군 복무를 해서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을 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군으로 참전했죠.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한테 포로로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왜 굳이 프랑스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다음에 장식과 그리고 이제 화가로 이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도 좀 미술에 이제 재능이 있었나 봐요. 모나리자를 되찾는 장면이고 1913년도에 찾거든요.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에 임시적으로 또 전시를 했었대요. 그때 인파가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원래 자리 루브르로 반환되는 그 과정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역사적인 날인 거죠. 이때부터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루브르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나리자 그리고 다빈치를 역사상 최고의 화가로 만든 공신은 바로 모나리자의 도둑 졸도범 바로 빈첸조 페루자였던 거죠. 그 빈첸조 페루자 그 이름 따서 2년 전인가 송중기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빈센조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피아의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드라마 작가 성향상 모나리자의 졸도범 빈첸조 이 이름을 따서 빈센조라고 드라마의 제목을 지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다빈치는 주의력 장애를 가진 미완성 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다빈치의 자화상인데 이것도 그렇고 다빈치가 제대로 완성한 작품이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협박하지 않으면 잘 완성을 안 해요. 자, 최근에 런던의 킹스 칼리지 그리고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 다빈치의 시간 관리, 집중력 및 꿈을 대는 그런 문제가 ADHD에서 왔다는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 뭘 하면 끝까지 완성한 경우 없고 뭘 하다가 금방 관심이 식고 다른 새로운 작업을 또 하고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ADHD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게을러가지고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했대요. 잠도 되게 짧게 자고 밤새 일하고 그런데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한 게 아니라 계속 뭐 딴 걸 했던 거죠. 베르키오 공방에서 그림을 배우고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고 조르주 바사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곧 독립을 해서 1477년도에 아틀리에를 만들거든요. 3번의 주문이 들어왔대요. 주문 중에 2개는 완료를 하지 못하고 중간에 관두고 1개는 시작도 안 하고 그 공방 망했다고 합니다. 망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도 미완성이라는 말이 많죠. 미완성한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눈썹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말년에 그 다빈치가 오른쪽 관절이 거의 마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안 했을 수도 있으나 이전부터 완성을 안 한 게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다빈치의 성향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마도 모나리자 다음으로 유명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빈치의 미루는 성향이 또 있는 그 대표작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작품을 3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된 재료를 쓴 게 아니라 젯소에다가 유화와 템페라를 섞는 작업으로 그리다 보니까 작품이 완성하고도 금방 변색돼 버렸죠. 3년 동안 해도 완성 못하니까 후원가가 자금 끊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압박감을 안 줬으면 작품이 완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형체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작품도 복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완성을 못한 대표작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광야의 성 제롬이라는 작품이죠. 포드나무 패널에다 제작을 했는데 이 작품이 이제 미완성도 그렇고 하다만 그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사적으로 잊혀져서 5조각으로 절단된 그림이었거든요.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전시를 한 거죠.
이 작품은 피렌체의 말년 혹은 밀라노 초창기에 제작된 걸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제롬 성인하면 그 라틴어로 성서를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영어 발음으로 제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은혜 갚은 사자죠.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종교와 방송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완성 못한 작품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인데, 동방박사의 경배 하면 동방의 그 새 예언가 혹은 점성술가가 아기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자를 보고 이제 알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금, 유향, 몰약을 선물로 주는 그 일화를 그린 거죠. 자, 이 작품이 스코페토의 산 도나토 성당의 재단화 목적으로 주문받고 그린 거거든요. 근데 30개월 안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역시 또 완성을 못하죠. 완성하다가 밀라노에 이력서를 보내는데 밀라노에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영입하겠다고 부르니까 하다 말고 밀라노로 이주를 했던 겁니다. 포기를 하니까 다른 화가한테 주문을 맡기거든요. 그게 바로 필리피노 리피라는 보티첼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보티첼리의 제자가 그린 작품을 볼게요. 와, 다빈치 못지않게 진짜 잘 그렸죠. 필리포 리피라는 또 다른 위대한 화가의 아들이거든요. 필리포 리피는 보티첼리의 스승이고, 이 보티첼리는 또 필리피노 리피 스승의 아들을 또 가르쳤죠. 보티첼리 제자다 보니까 이 성모 마리아의 인상이라든지 이 포즈를 보면 보티첼리 스타일과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작품 또 미완성이지만 되게 유명합니다. 라 스카피 글리아타라고 해서 헝클어진 머리의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역시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발견됐을 때 다빈치일 수밖에 없다고 여긴 이유가 다빈치의 시그니처 이 기법이 스푸마토거든요. 이 스푸마토 기법이 너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너무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명암도 그렇고 전형적인 다빈치가 여인을 그릴 때의 그 인상도 나오거든요. 저도 이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다빈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품이 포플러 나무 패널 그리고 오일 그중에 엄버 백연 안료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벌만 바르고 완성을 안 한 그림이죠. 습작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인상을 가진 성모 마리아가 다른 그림에 나오거든요. 암꿀의 성모 마리아라는 다빈치의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과 좀 닮아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을 그리기 위한 습작이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